통합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12,000세대가 넘습니다. 미니 신도시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격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으로 수요층이 좋아하는 형태의 물건들은 계속 진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느냐, 어제 나온 신문을 보면요, 리모델링 때 5,000가구 대단지 4당의 우극신, 우극신이 뭔지 알죠? 우성, 극동, 신동하죠. 요거를 통합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뭐 5,000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작년부터고, 작년에 이제 간을 본 거는, 간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는 대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인천도 오늘 신문이죠. 인천도 통합 재건축 추진,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신축으로 되려고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수요층이 좋아하는 물건으로 뭔가 이제 협의가 되고 만들어지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인천의 메모드급 단지 줄인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부평만 보면은, 부평 같은 경우는 현대 1, 2, 3차는 백운역 바로 위쪽에 있는 주택이에요. 근데 이 주택은요, 나중에 되게 좋아질 수 있겠죠. 뭐 이길 투자라는 건 아니지만은, 투자는 상황에 맞게 하는 겁니다. 입지만 보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상곡동에는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곡동 현대 1, 2, 3, 4차 바로 위편과 옆편에 뭐가 있냐면요, 상곡 7구역하고 상곡 5구역이 있어요. 여기서 1780세대 나오고 상곡 5구역에서 1650세대 나오고, 얘 지금 만약에 5000세대까지 나오면요,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겠죠. 이 통합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바로 밑이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부평동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신촌구역이 있어요. 여기도 2300세대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 옆에 보면은 2023년도에 입주 예정인 백운 힐스테이트가 있어요. 거기도 1400세대예요. 여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요. 그런데 여기가 모든 물량들을 합치면요, 12,000세대가 넘습니다. 여기 거의 뭐 신도시, 미니 신도시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 2, 3차가 추진이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동네가 되고, 백운역 바로 그 다음 역이 GTX B 노선이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접해서 집단화되면은 효과가 발휘되는데, 게다가 여기서 통합 재건축에 대한 흐름들로 가가지고 이게 확정이 되면요, 이러한 상품들은요 나중에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되면은 사실 좋습니다. 사업성도 좋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하면 대형 건설사한테 관심도 받죠. 그리고 사실 뭐 비용 절감이 되게 큽니다. 뭐 총회 같은 거를 각각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면은 규모의 경제에도 부합도 할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트렌드들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죠. 그리고 과거도 보시면은 5월 달만 하더라도 일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확산해가지고 손에 손잡고 88 올림픽 때 손에 손잡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함께 재건축하자는 붐도 일어나고 있고, 뭐 일산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성남도 지금 뭐 시범단지 같은 경우 통합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군포도 있고, 그리고 비단 이런 뿐만 아니라 조금 그 전에 가면 시작점은 이런 강남에서도 통합 재건축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들, 뭐 의왕이라든지 뭐 안산이라든지 조금 중저가의 아파트들이 밀집된 것도 통합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는 수요층을 더 두텁게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하락과 상승 이런 거 상관없이 뭔가 상품이 되었을 때 가격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장에서 뭉치고 움직이고 있는 양상들이 조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은요, 수요가 몰리는 것들을 상품화시키고 찾아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양상들이 좀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하나둘 사라지는 전세 집, 지난달 임대차 계약 중에서 10건 중에 6건이 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6건이라는 것 자체가 역대급인 거예요. 월세화 되는 거래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그 이유 이전에 지금 월세가 1,000만 원짜리 이상도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늘고 있느냐? 월세가 예전에 2015년도에는 1,000만 원 넘는 게 한 건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서 17년도는 각각 한 건이었어요. 15년, 16년, 17년 각각 한 건이었어요. 2018년 3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019년 6건으로 늘어났어요. 2020년 7건, 2021년 19건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죠, 월세.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PH129 펜트하우스 청담 보증금 4억에 월세 4천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월세로 변하고 변할 수밖에 없고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이거는 임차인 입장과 임대인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선은 내가 이 지역을 떠나기 싫어요. 나 우리 애 교육을 시켜야 돼. 우리 애가 지금 여기 학원가 근처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아이 끝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고3인데 1년 더 있어야 돼. 버텨야 돼. 이런 사람들은 지역을 못 바꿉니다. 그럼 지역을 떠나기 싫겠죠? 그러면은 이 전세금이 그대로 있고 이거를 월세화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는 대부분 반전세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기존의 월세의 보증금은 그대로 있고 플러스 알파 월세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전세를 살다가 주변 시세가 전세가 7억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월세에 대한 부분들은 뭐 60만 원을 내고 보증금 5억은 그대로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상황에서는 이 지역을 떠나기 싫기 때문에 월세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보다 월세가 낫다고 판단하는 수요층도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월세에 가중이 되는데 탑승을 못한 사람들, 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면은 지역이 바뀝니다. 월세가 싫은 사람, 그리고 전세의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는 서울의 수요가 밀려 경기도와 인천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여기서 보면은 2년 이상은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대체 수요지로서 이제 서울에서 이 물량 많은 지역들이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임차인이 월세를 만드는 이유는 지역을 떠나기 싫어서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월세가 더 낫다고 판단되는 사람 때문에 임차인의 상황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왜 월세를 만들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요. 아직도 취득세가 중과가 해제가 안 됐죠. 그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완화가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주택의 45%라는 세금 자체 엄밀히 따지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9.5%라는 50%에 가까운 세금이 무섭죠. 거래세가 아직까지도 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종부세와 재산세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올라가는 거를 내가 부담하기에는 억울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조세의 정가가 일어납니다. 조세의 정가가 일어나는 게 불가피한데 이때 세입자들은 전세의 무게가 커지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무거워진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월세로 또 전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의 정가와 임차인의 상황이 고려되어서 월세화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또 임대인의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다주택자나 이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거든요. 조세 정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못 내는 사람들, 보증금을 올리는 걸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또 월세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또 월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월세화의 전향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왜 전 정부의 탓을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자체도 바뀐 게 아직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신문 보니까는 대선 이후에 더 많이 올랐다. 이거는 대선 이후에 기대감 때문도 영향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 안정화 정책을 펼쳤다면요. 기대감이 있어도 지금처럼 신고가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공급을 계속 내는 인허가 물량들을 2, 3년 전에 계속 냈어요. 그러면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공급 정책을 또 내겠습니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대해 시장은 반응을 지금보다는 덜 합니다. 문제는 과거의 기조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개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전세가의 불균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매매가가 올라가고 이런 양상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썼고 이런 원인이 생긴 거는 그 정책은 다주택자를 없애려는 정책이었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정책이었고 공급 부족의 시그널들을 2019년도에 인정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정책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정책을 발의를 했고 세입자를 배려하는 것 같지만은 세입자의 전세량을 줄이는 임대차 3법을 활용을 했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원인이 되어 가지고 매매가, 전세가, 월세와 이 모든 게 작용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이제 방송을 할 때 이러한 규제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부분들로 중복되는 것 같이 보이는 방송일 수 있지만은 벗겨질 때마다 그 효과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송의 순서가 예전에는 규제가 생기면 이 규제는 이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의 방송은 이 규제가 풀리면은 어떻게 됩니다라는 과거의 정책의 규제를 하나씩 뜯어낼 때마다의 효과들을 이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반기는요. 현금 가진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은 더 빠르기 때문에 양극화도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조금 더 심해질 경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2년 뒤의 얘기냐 그게 아니라 하반기 시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한번 우리가 내 포지션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